자, 이번 시간에는 국내 우편 교재 57페이지에 있는 문제 31번부터 해서 마저 문제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다음 중 이용자 실비 지급의 사유와 그 지급앱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입니다. 자, 문제가 일단 잘못된 것을 찾는 거죠. 첫 번째, EMS는 익스프레스 메일이죠. 특급 서비스입니다. EMS에 대한 동일 발송인에게 월 2회 이상 손분실이 발생했을 경우 무료 발송권을 주게 돼 있죠. 1회 10kg까지. EMS는 무게를 잽니다. 그렇기 때문에 10kg까지 해서 1회 무료 발송권 줍니다. 그리고 2번 모든 우편에 대한 직원이 불친절한 응대로 2회 이상 우체국에 방문하였음을 신고한 경우에는 이게 틀렸죠. 10,000원 상당의 교통비 또는 무료 발송권을 주셔. 10,000원이죠. 5,000원이 아니라. 자, 3번 EMS에 대한 종추적 조사 3일 이상 지연 시 무료 발송권과 1회 3만원권을 주죠. 그리고 EMS에 대한 손해배상 응대가 3일 이상 지연됐을 경우 무료 발송권을 줍니다. 자, 교재에도 보면 박스로 설명 차분히 나눠져 있죠. 이거 외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손해배상을 어떻게 줄 것이냐. 이게 사실은 이제 시행령이죠. 우편법 시행령으로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우편법에도 나와 있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그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32번으로 넘어가시면 다음 중 우편물의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입니다. 자, 제가 전 시간에 되겠죠. 손해배상과 대비되면 손실보상이라는 말 나와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우편물의 손해배상은 우편관소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야 한다.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는 게 손해배상이고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려면 손해배상이 아니라 손실보상이 돼야 된다 그랬었죠. 여기서 답은 일단 1번이 됩니다. 자, 2번 우편물의 손해가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과오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이 수취인이 예컨대 주소지가 잘못됐다든가 장기 부재라든가 이런 경우들은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면제되는 대상에 들어갑니다. 나중에 법령할 때 다시 또 짚어드릴게요. 2번은 맞는 얘기죠. 3번 우편물의 손해배상은 우편물을 교부할 때 외부에 파손의 흔적이 있거나 중량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내부까지 어떤 포장의 잘못으로 일한 것까지는 다 책임을 못 져준다는 소리입니다. 결론은. 4번 우편물 배달의 결과 취급 우편물이 망실, 훼손과 같은 직접적인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 하나여 배상하는 것을 손해배상이라고 합니다. 망실, 분실한 거 얘기합니다. 잊어버리거나 완전히 망가지거나 훼손되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다음 33번으로 넘어가시면 다음 중 국내 우편물 송달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1번 보통 우편물, 그다음 접수한 다음 날로부터 3일이네. 맞죠? 다음 날 플러스 3일입니다. 등기 소폭, 제주도를 제하죠. 접수 다음 날 배달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플러스 2일이 붙죠. 자, 당일 특급은 접수 당일 24시 이내입니다. 근데 24시가 아니죠. 20시 이내죠. 자, 일단 여기서 3번이 틀린 얘기죠. 4번 이길 오전 특급은 접수 이길 12시간 이내에 배달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 34번 보시면 다음 중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야 하는 우편물의 규격으로 알맞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1번 무게는 최대 50g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규격의 요금을 징수한다. 규격의 요금을 징수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50g이 아니죠? 70g이 아니죠? 50g이죠? 자, 그 다음 봉투 색상은 흰색 또는 밝은색으로서 비반사율이 75% 이상이어야 한다. 75%가 아니죠? 70%죠? 일단 1번, 2번 다 틀린 얘기죠. 자, 3번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상하 좌우에 5mm 이상의 여백을 두어야 한다. 5mm가 아니죠. 4mm죠. 자, 우편을 봉합 때는 풀 또는 접착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봉함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35번은 국내 우편물의 송달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설명에 잘못된 것은 돼 있습니다. 송달 기준은 우편물을 접수한 다음 날로부터 배달한 날까지 기준 일수를 말합니다. 맞는 얘기죠. 이건 이거는 못합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 도서 및 상간지, 상간오지 등은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우편물 송달 기준을 지정할 수 있다. 달리할 수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3번. 공휴일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유급휴일. 유급휴일이죠. 유급휴일. 토요일 및 우정사업본부장이 배달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날이 아니어도 송달 기준일에 삽입한다. 아니죠? 보통은 유급휴일과 토요일은 배달하지 아니한 날은 송달 기일에 삽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틀린 얘기죠. 4번. 신문 등의 진행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일간신문, 주 5회 이상 발행하는 신문이죠. 일간신문은 우편물 정기 발송 계약에 따라 발송하는 때는 보통 우편물로 접수한 경우에도 접수한 다음 날까지 송달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근데 이 신문 또 나오면은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띠종이 문제 나옵니다. 신문은 띠종이 이렇게 해서 뭐 여러분들 받아보셨겠죠. 띠종에서 받는 분, 보내는 분에서 이렇게 띠종이 이렇게 나오는 거 있습니다. 항상 또 신문이 나오면 띠종이 문제 나온다.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36번 넘어가시면 다음은 보통 소포와 등기 소포의 차이점을 설명한 것이다. 바르지 않은 것은 돼 있어. 바르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첫 번째, 보통 소포는 기록하지 않으나 등기 소포는 접수해서 배달까지 송달 과정을 기록 취급한다. 맞는 얘기죠. 보통 소포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등기 소포는 이게 부가적 역무라 그러죠. 부가 역무. 부가 역무입니다. 이게 접수해서 배달까지 송달 과정을 기록 취급합니다. 자, 두 번째, 등기 소포는 망실, 훼손, 지연 배달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 반해 보통 소포는 지연 배달 시에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소포는 아까 그 전 시간에도 플러스 되겠지만 없습니다. 보상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답은 2번이죠. 망설 훼손뿐만이 아니라 파손 시에도 뭐 지연 이런 거에도 없습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자, 3번. 등기소포는 반송 시 반송수수료를 징수하지만 보통 소포는 반송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맞는 얘기입니다. 4번. 등기소포는 부가 특수 서비스 취급이 가능하나 보통 소포는 부가 특수 서비스 취급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부가 역무, 등기소포라는 건 기본적으로 부가 역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일반 소포와. 다음 37번으로 넘어가시면 다음 중 우편과 관계된 국제법규가 아닌 것은 돼 있습니다. APPU 조약. 이거는 뭐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시아 태평양 우편 연합입니다. 아시아 퍼시픽 포스트샬 유니온이죠. 그래서 APPU죠. 다음 2번. 지금 여기 좀 약자가 잘 안 되죠. GAPU입니다. GAPU 조약은 어느 조약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조약은 없습니다. 우편과 관련된 거. 3번 UPU 조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GAPU는 만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 답은 2번이죠. UPU 조약은 유니버셜 포스트샬 유니온이라고 해서 만국 우편 조약이죠. 맞는 얘기죠. 그리고 4번 표준 다자간 협정. 그리고 또 나올 수 있는 게 양자간 협정 있죠. 양자간 협정. 표준 다자간은 어떤 표준을 정해놓고서 여러 국가가 협정을 맺는 거고, 양자간은 당사국끼리만 맺는 협정이 있습니다. 보통 우편과 관계된 국제 법규는 APPU 조약, UPU 조약, 그리고 표준 다자간 협정과 양자간 협정 이렇게 4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38번 넘어가시면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이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되어 있습니다. 우편 관계 이용에 있어서 기억의 행위라도
능력자와의 행위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기역의 행위임의 이유로 우편간서에 대하여 이용관계의 니은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편 이용관계에 있어서 기역의 행위라도 능력자의 행위. 능력자의 행위면은 여기 반대말이 들어가겠죠. 무능력자죠. 무능력자의 행위와 무능력자의 행위라도 능력자의 행위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무능력자의 행위임을 이유로 우편간서에 대해서 이용관계의 니은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이게 무능력자 의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다음 39번을 넘어가시면 다음 우편물의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사람은 관계 우체국장을 거쳐서 지방 우정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한다. 이때 우체국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맞는 얘기죠. 지금 2번 우편물의 손실보상은 우편간소의 과실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자, 일단 손실보상인데 과실, 손실이란 말이 나왔는데 손실보상은 과실이 아니죠. 과실이 들어가려면 과실이나 고의가 들어가려면 손해배상이 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답은 2번이죠. 일단 이게 틀린 얘기죠. 3번 지방우정청장은 정당할 경우에는 정당한 실비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렇죠. 뭐 운송 조력자라든가 남의 토지를 이용했다든가 하면은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사유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한다. 사유서를 왜 그렇게 되는지 해서 반려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자, 4번 결정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 청구인은 3개월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민사소송은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됩니다. 자, 다음 40번 보시면 다음 중 우편물의 일반 취급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면 되어 있습니다. 1번 우편물 내용의 신고 또는 개봉을 거부할 때에는 그 우편물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자, 여러분들 우체국에 그 소포를 딱 들고 갔는데 제가 들고 갔습니다. 근데 내용물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혐오 물건이거나 금지 품목인 것 같다. 그래서 확인하려고 개봉해 주세요 했는데 제가 알겠다. 그럼 그 우체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권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우편물을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2번 우정사업본부장이 발행한 우편엽서는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발송해야 한다. 우편엽서 자체는 봉함이 아니죠. 그냥 우편엽서 자체로 보낼 수 있죠. 우편엽서는 또 관지엽서와 사지엽서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답은 2번이죠. 아니 엽서를 보내는데 여러분들 엽서를 봉투에 담아서 그걸 봉함해서 그 위에다 다시 우표 붙여서 넣거나 이러시진 않죠. 자, 3번 우편물은 일단 접수된 후에는 발송이나 할지라도 송달 방법을 함부로 바꿀 수 없다. 바꾸려면 변경 청구를 별도로 넣어야 된다는 거죠. 4번 우편물은 접수한 때부터 우편 이용 관계가 발생하며 우편 간서와 발송인 사이에 우편물 송달 계약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우편물 이용 관계는 기본적으로 송달 계약은 우편물을 내가 우체국에서 접수한 때 그리고 우체통에 넣었을 때 그리고 방문집배원이 수령하고 그 영수증을 수령증 혹은 영수증을 나한테 줬을 때부터입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41번으로 넘어가시면 운송할 우편물이 많아 고속,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운송할 수 없는 경우 우편물 운송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돼 있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선순위가 바르게 돼 있는 것 여러분들 전에 이론을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돈 많이 내는 것부터 이렇게 쭉 간다 그랬죠. 돈 많이 내는 게 1번입니다. 무조건. 자, 그럼 돈 가장 많이 내는 게 뭐냐? 자, 4번 한번 살펴보시면 국내 특급 우편물입니다. 그 다음 국제항공 우편물, 보통 소포 우편물입니다. 지금 요거는 뭐 교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1순위는 국내 특급 우편, 그래서 당일 특급, 2길 특급, EMS 우편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순위는 2길 특급 우편, 등기 우편, 택배 포함이죠. 그리고 보통 등기 우편, 국제항공물로 3순위는 보통 우편물, 일반 통상 우편물, 국제 선편 우편물입니다. 네, 여기서 답은 지금 4번이죠. 일단 정 못 찾겠으면 여기서 돈 제일 많이 내는 것 같은 그런 요금제부터 찾으시면 돼요. 일단 보통 소포는
보상이고 뭐고 지연 배달이고 뭐 보상이고 뭐 아무도 없죠. 제일 쌉니다. 그리고 일단 특급이 들어간다. 국내든 국제든 특급이 들어가고 EMS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제일 비싼 겁니다. 특급 EMS라는 건 특급 서비스죠. 익스프레스가 들어가는 거죠. 특급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MS 국내 특급 들어가면 제일 비쌉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2길 특급 뭐 이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뭐 등기 소폭 등기가 들어가는 것들이 두 번째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국제항공 우편물 항공 이 국제도 항공이 있고 선편이 있습니다. 항공 우편물은 좀 가격이 세고 선편은 낮습니다. 제일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제일 많이 내는 순 그래서 4번을 찾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42번 보시면 다음 중 소포 우편물의 제한 중량은 얼마인가? 소포 우편물은 이것은 뭐 여러분들 그냥 외우셔야 되죠. 30kg죠. 그리고 가로 세로 높이 합이 160cm를 넘으면 안 되고 한 면의 길이가 1m를 넘으면 또 안 되죠. 이거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30kg 그리고 세 면의 합이 160cm 넘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답은 3번이죠. 다음 43번 보시면 다음 중 우편물 배달의 원칙으로 잘못된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우편 사서함 번호를 기재한 우편물은 당해 사서함으로 배달합니다. 맞죠? 사서함, 우편 사서함은 계약에 의해서 사서함이 설치되면 거기다 투입을 하죠. 그게 배달이 종료가 된 겁니다. 두 번째, 등기 우편물은 정당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 사실을 확인을 받고 배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 우편물 같은 경우에는 무인 수취함 같은 경우를 쓸 수 없다라고 되어 있었죠. 근데 관리인이 있는 경우는 또 사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2인 이상을 수취인으로 하는 경우 2인 모두에게 확인한 후 배달한다. 아니죠? 여기서 2인 이상의 수취인이라는 것은 받는 사람의 김땡땡, 이땡땡 이렇게 해서 받는 사람을 2명을 쓰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경우 둘 중에 하나 아무한테나 배달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이 되죠. 자, 4번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편에 이렇게 해서 여기 받는 사람 있죠. 받는 사람 있으면 여기에 표면에 기재되어 있는 걸로 가야지 이 안에 있는 거 어떤 뭐 내심까지 그 집배원이 확인할 수는 없는 거죠. 자, 다음 42번은 다음 중 휴가철 등 장기간 집을 비울 때 우편물을 어떻게 배달해야 하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수취인 장기 부재 신고 시에 돌아올 날짜가 15일 이내인 경우 그 돌아올 날짜 다음 날에 배달한다. 기본이죠. 그다음 15일이 넘는다. 그러면은 그 수취인 장기 부재로 해서 반송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 수취인 주소지 등의 동거인이 있는 경우라도 배달해서는 안 된다. 아니죠? 동거인이 있으면 배달하면 되죠. 세 번째, 수취인의 이웃 주민 등을 통하여 고지한 돌아온 날짜가 15일 이후일 경우 그 우편물을 배달 우체국에 보관한다. 아니죠? 장기 부재로 그 장기 부재 소인을 찍고서 다시 반송시켜야 되죠. 네 번째, 수취인 주소지에 동거인이 없는 경우 즉시 반송한다. 아니죠. 이것도 틀린 얘기죠. 수취인이 주소지에 동거인이 없는 경우 즉시 반송이 아니라 그 표딱지 같은 거 붙이죠. 표딱지를 붙여갖고 뭐 어디로 찾으러 오라든가 이렇게 해서 알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답은 1번이 되죠. 자, 다음 45번. 다음 중 우편사업의 회계제도는 우편사업 회계제도 하면 우편사업 특별회계라고 마르고 닳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여기서는 뭐 다른 거 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편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다른 거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자, 다음 46번은 다음 우편사업과 관련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우편사업은 다른 국가 기업의 경영 형태에 비해 경영의 독립성이 강하다. 독립성이 강하려면은 출자 형태든 아니면 공기업 형태든 해야겠죠. 국가가 직접 경영하는데 어떻게 독립성이 강할 수 있을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일단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일단 1번은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죠, 일단. 자, 그래서 이제
그 2번으로 보면 우편 사업은 우편 사업이죠. 우편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자, 우편 사업은 콜린 크라크의 산업 분류에 따를 때 제3차 산업에 해당되나 노동 집약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이거 2번은 지금 맞는 얘기죠. 이 서비스 사업이라 그래도 그 노동 집약적인 게 있고 기술 집약적인 게 있고 자본 집약적인 게 있고 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편 사업은 노동 집약적인 게 맞습니다. 2번은 맞는 얘기죠. 3번 우편 사업은 서신을 송달하는 일종의 운송업이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4번 우편 사업의 구성원은 국가공무원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시는 게 우정사업 서기 보조 공무원입니다. 9급입니다. 다음 보시면 47번 넘어가시면 47번 다음 중 우편엽서의 외부에 표시 또는 부착할 수 있는 사항과 그 방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첫 번째, 발송인이 필요로 하는 사항은 이를 필요한 것을 아니죠. 제가 문제를 잘못 읽었죠.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발송인이 필요로 하는 사항은 이를 표시한 것을 완전히 밀착하여 붙일 수 있다. 얘기는 이렇게 봉투가 있으면 평평하게 다 붙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맞는 설명이죠. 2번 문자나 도안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면적의 20% 범위를 넘지 않는 정도에 하나여 발광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광 물질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답은 2번이 되죠. 3번 우편물에 구멍을 뚫을 수 없죠. 맞는 얘기죠. 4번 우편엽서를 영수증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뒷면에 수입 인지를 붙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 48번으로 넘어가시면 자, 다음 중 구격의 우편엽서로 추가 요금이 징수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입니다. 추가 첫 번째, 수취인이 우편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 수취인이 우편번호 기재란이 상하 좌우에 3mm 이상 여백을 둔 경우. 이거는 뭐 법에서 지키라는 걸 다 지켰는데 징수를 할 수 없죠. 그래서 징수되지 않는 경우 이게 답이겠죠. 이거는 뭐 법에서도 정한 4mm 상하 좌우 4mm 이상의 여백을 두고 우편번호 기재란이 기재 다 있는데 추가 요금을 내라? 뭐 그럼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2번이 답입니다. 3번 발송인이 아닌 자의 광고를 기재한 경우 이런 경우 추가 요금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우표에 가름하는 우편 요금 표시 인형을 인쇄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자, 이 교재 설명 해설을 보시면 규격의 엽서 추가 적용 사항은 첫 번째 수취인이 우편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수취인의 우편번호를 두 번째 우편번호의 수취인의 우편번호 기재란의 상하 좌우 4mm 이상의 여백을 두지 않거나 수취인의 우편번호 기재란 아랫부분의 봉투변의 오른쪽 끝에서 20mm, 밑면으로부터 17mm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은 경우. 자, 이 두 번째 얘기는 뭘 얘기하느냐 말 그대로 이 사제엽서와 관제엽서. 일단 관제엽서는 이럴 일이 없겠죠. 근데 사제엽서 같은 경우에서도 규격이 아닌 경우 추가 요금이 징수된다. 이런 설명을 사실 하고 있는 건데 말을 이렇게 써놓으니까 평면적으로 말을 써놓으니까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관제엽서 우체국에서 파는 엽서 하는 걸로는 당연히 추가 요금이 안 붙습니다. 근데 사제엽서는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규격이 맞지 않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뭐 여러분들 그 편지 봉투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우편번호가 그 규격봉투는 우편번호가 딱딱딱 찍혀서 거기 써있게 돼 있죠. 근데 그 우편번호 쓰는 난이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규격봉투가 아닌 거죠. 그런 경우 추가 요금이 그 이 엽서 같은 경우에는 붙는다. 이 얘기입니다. 3번 발송인이 아닌 자의 광고를 게재한 경우 뭐 지금 3번, 4번 다 그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 교재 48번 설명 부분에 3-1번 보면은 이것은 그 우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호부터 4호까지입니다. 사제엽서 제조 요건을 벗어난 경우입니다.
발송인이 아닌 자의 광고를 게재한 것, 그리고 우편에 가름하는 우편요금 표시 인형을 인쇄하지 아니한 것, 그리고 우편인여서 표시 윗부분 중압서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문자를 표시한 것 등이 추가 요금이 붙는 경우입니다. 자, 다음 49번으로 보시면 다음 중 띠종이 자, 띠종이 나오면 뭐죠? 신문이죠? 신문 이렇게 접어서 여기 띠종이로 해서 발송하는 겁니다. 다음 중 띠종이 등으로 묶어서 발송하는 정기 간행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신문의 형태가 아닌 정기 간행물의 경우 띠종이가 발생할 경우 발송물이 전부를 덮는 크기여야 한다. 이게 규정이죠. 이거는 우편법. 신문은 띠종이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최소 90mm에서 최소 235mm 그리고 세로는 그 70mm 이상으로 해서 가로와 세로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이 아닌 경우에 전체를 다 감싸야 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1번. 2번. 띠종이 재질은 불투명도가 75% 이상. 이 종이 띠종이 색상은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된다. 이상이 흰색만 허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띠종이의 색상은 흰색만이 아니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만자가 들어가면 지문은 거의 틀린다는 확률이 높다 그랬죠. 흰색뿐만이 아니라 밝은 색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투명도가 70% 이상이죠. 70% 이상이 종이고, 그리고 그 불투명도가 75%가 돼야 되죠. 그리고 흰색도는 반사율이 70%죠. 여기 반사율은 70% 맞죠? 반사율은 70%고 불투명도 75% 맞죠? 근데 70% 이상 그 흰색 띠만이 아니라 밝은색 종이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이번에 틀린 얘기죠. 일단 지문 읽으실 때 모엄만 허용된다. 사실은 뭐 이거는 왜냐면은 법령으로 돼 있는 조문들이 그 지문들이기 때문에 법령은 모엄만 된다 이런 거는 거의 틀린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자, 3번. 띠종이는 발송할 우편물이 밑부분에 움직이지 않도록 밀착시켜야 한다. 맞는 얘기죠. 그리고 발송인이 필요로 하는 사항은 띠종이 앞면을 가로로 2등분한 윗부분에 표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교재에 보면 해석이라고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50번 보시면 이제 거의 다 와가고 있습니다. 아직 한 10문제 이상만 풀어보시면은 이제 거의 마칩니다. 자, 다음 중 소포 우편물을 접수할 때 접수 검사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닌 것은 검사입니다. 첫 번째, 내용품 문의. 그 박스나 포장지 가려져 있으니까 내용품이 뭐냐 물어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의심 물편이 개피 요구입니다. 열어봐라 요구할 수 있죠. 특히 뭐 혐오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편물이 포장 상태를 검사할 수 있죠. 네, 4번 요금 징수. 이거는 그 접수 검사와 상관없는 거예요. 접수 검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요금을 징수하는 거죠. 여기서 답은 4번이죠. 요금 징수는 그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51번을 보시면 지금 51번은 제가 지금 뭐 그 실수로 여기 빠졌는데 51번 한번 읽고 지나갈게요. 51번은 다음 중 소포 우편물이 접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나와 있는데, 등기소포는 우편물에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만 증납 가능하다라고 되는데 현금뿐만이 아니라 카드도 가능합니다. 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1번은 답은 1번이죠. 자, 다음 52번 넘어가시면 그 다음 주 우체국 택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우체국 택배의 영문 표기는 KPS이다. KPS, 코리아 파셀 서비스 맞죠? KPS. 두 번째, 방문 접수 4급 또는 5급 우체국이 설치되어 있는 시군구의 시내 배달구에만 적용된다. 그런데 다만 그리고 또한 그 외 관할 우체국장이 방문 접수를 실시하는 지역은 다 된다. 우체국장, 이건 기본 설치 우체국장이 하라 그러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답은 2번이죠. 여기 교재에 보시면은 교재 설명에 이게 지금 오타인데
4급 교재 설명에 4급 또는 5급 우체국장이 설치되어 있는 시군구의 시대 배달구라고 되는데 시내 배달구입니다. 이건 그 교재 자체 나에 있는 오타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3번 우체국 택배는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이용할 수 있죠. 전화로 1588에 1300번 거셔서 신청하셔도 되고 epost.go.kr 접속하셔서 하셔도 됩니다. 4번 인터넷 접수 시 개당 500원의 할인 요금이 적용된다. 그렇죠? 인터넷을 하면 아무래도 그 사람의 손이 좀 덜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할인이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500원이 할인됩니다. 자, 다음 53번으로 가시면 다음 중 우편물 표면 보기 쉬운 곳에 품명 및 위험물. 자, 여기서 핵심이 되는 말이죠. 위험물이라고 표기해야 되는 물품은 첫 번째 칼, 두 번째 액체, 4번째 생병원체, 네 번째 산꿀벌입니다. 답은 병원 생명체죠. 자, 이 교재 그 해설에 보면 나와 있죠. 포장 구분에 따른 방법에서 쭉 나오는데 특히 독약, 극약, 독극물 및 극물과 생병원체 및 생병원체를 포유하거나 생병원체가 부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험물이라고 표시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답은 3번이죠. 뭐 칼 같은 경우는 뭐 칼을 직접 그 칼집에 넣거나 싸서 상자 등에 넣는 방법들로 해서 안전하게 포장하면 되죠. 액체 같은 경우는 액체가 누수되지 않게끔. 그리고 산꿀벌 등은 일반적으로 혐오성이 없는 살아있는 동물은 튼튼한 병이나 상자, 기타 적당한 용기에서 완전히 탈출을 배제해서 보내면 됩니다. 자, 다음 54번으로 가시면 다음 중 등기 물품이 대상이 아닌 것은 첫 번째 다이아몬드, 두 번째 고가의 시계, 세 번째 신용카드, 네 번째 자기압수표입니다. 자, 여기서 답은 자기압수표가 되죠. 자, 보험 취급의 대상은 통화 등기 같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국내 통화입니다. 그리고 물품 등기는 자, 여기서 문제가 물품 등기죠. 물품 등기 같은 경우는 귀금속, 보석류 그리고 기타 귀중품만이 됩니다. 이 자기압수표 같은 경우는 유가증권이죠. 또는 뭐 2천만 원 이하의 수표 이런 것들은 유가증권 등기죠. 유가증권 등기. 그리고 통화 등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현금을 얘기하는 거고 자기압수표나 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통 합쳐서 유가증권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유가증권 등기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서 답은 4번이 되죠. 요거는 뭐 보험 취급의 대상에서 통화 등기, 물품 등기, 유가증권 등기 이것을 여러분들이 외우셔야만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55번은 다음 중 내용 증명을 접수할 때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 문서에서 영문자는 보고서의 고유명사 첨부물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내용 문서의 원본과 등본이 같은 내용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발송인은 내용 문서의 원본과 등본 두 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네 번째, 내용은 동일하나 2인 이상이 다른 수취인에게 내용 증명 우편물을 발송한 경우 내용 문서의 등본은 한 통만 제출할 수 있다. 자, 해설을 한번 살펴볼게요. 답은 여기서 4번이죠. 일단 해설을 살펴보시면 내용은 동일하나 2인 이상이 다른 수취인에게 발송하는 경우 내용 증명 우편물을 동문 내용 증명 우편물이라고 하며 동문 내용 증명을 발송할 경우 수취인 주소와 이름을 모두 기재한 등본 두 통과 각각의 수취인 앞으로 보낼 내용 문서의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두 명 상대에 보내면은 그 내용 원문도 2개, 등본도 2개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56번. 다음 중 민원 우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민원 우편. 첫 번째, 현금이 봉투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서비스이다. 맞는 얘기죠. 발급 수수료의 송금액은 5,000원으로 제한한다. 세 번째, 이길 특급에 의한 송달이다. 자, 4번, 우편물을 받을 때 우편료를 계산할 수 있다. 아니죠. 우편물을 접수할 때 왕복 우편료를 다 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 57번은 다음 중 우편자료 배달의 취급 조건을 올바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편자료에 넣지 않는 상태에서 최고
30km 이내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편 자루는 최저 6km에서 최대 30km까지죠. 일단은 그래서 뭐 그러니까 최저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올바르다라고 보기 어렵죠. 두 번째, 우편물은 넣은 우편 자루 자체를 포장으로 본다. 그렇죠. 우편 자료를 포장으로 본다 그랬죠. 우편 자루 배달 같은 경우는. 그리고 3번, 사제 자루는 사용할 수 있죠. 네, 일단 1번, 2번, 3번은 틀렸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4번, 부과할 수 있는 특수 취급은 내용 증명, 접수 시각 증명, 배달 증명이 있다. 근데 여기서 내용 증명이나 접수 시각 증명은 아니고 배달 증명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4번도 지금 틀린 얘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죠. 자루 자체를 포장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 58번 보시면 다음 중 전자우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다량의 내용 증명을 제작, 발송할 수 있다. 전자우편의 장점이죠. 사실은 이게. 그래서 맞는 얘기죠. 이거는. 두 번째,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우편물을 제작하고 계약 등기로 배달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전자우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그린 서비스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제작해달라고 하고서 우편 간소에 전자우편으로 맡기면 그 우체국에서 그걸 그렇게 제작해서 배달해주는 걸 얘기하기 때문인 겁니다. 3번, 전자우편의 내지는 기본 사양만 가능하다. 아니죠. 한지 같은 경우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추가 요금을 낼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이죠. 3번이 틀린 얘기죠. 4번, 봉함식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른 인쇄물을 추가해서 동봉하여 보낼 수 있다. 그렇죠. 자,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4번, 다음은 59번 살펴보시면 국내 우편물 수취인의 주소, 성명, 변경 청구 및 우편물의 반환 청구 취급 수수료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발송 준비 완료 전에는 통상 규격 요금을 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송 준비 완료 전에는 통상 규격 요금이 아니라 무료, 취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일단 바로 1번이 나오죠. 2번, 발송 준비 완료 전에는 우편물 송달증 작성 이전을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우편 집중국 발송 이전에는 통상 규격 요금을 내야 한다. 네 번째, 우편 집중국 발송 후에는 팩스 기본 요금을 내야 한다. 이 문제에서 이 지문은 그 발송 준비 완료 전에는 그 취급 수수료가 없다라고 고치십시오. 취급 수수료가 없다라고 고치시고 4개 지문 1번, 2번, 3번, 4번을 그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자, 다음 이제 60번으로 넘어가시면 다음 설명하는 서비스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 우편 접수의 이미지 발송인과 수취인의 주소, 성명, 통신문 등을 인쇄하여 발송까지 대행해주는 서비스는 고객 맞춤형 우편 서비스죠. 고객 맞춤 우편 서비스입니다. 두 번째, 니은, 사진, 그래픽, 이미지 등을 이용해 우표를 만드는 IT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는 나만의 우표 서비스죠. 세 번째, 디귿, 직접 찾아뵐 수 없는 분에게 축하, 감사, 애도의 뜻을 전하는 문화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위탁 제작처나 배달 우체국에서 제작해서 배달해주는 서비스는 경조 카드 우편 서비스입니다. 답은 1번이 되죠. 자, 나만의 우표 서비스, 경조 우편 카드, 그리고 고객 맞춤 우편 서비스까지 해서 답은 1번입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 하나하나를 살펴보시고서 그것을 다 외우거나 숙지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여러분 이제 국내 우편은 이론 부분과 문제풀이까지 다 마치셨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국제 우편 서비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이번 시간 수고하셨습니다.